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종국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후반부에 종국 재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종국 재판의 첫 번째로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형면제 판결이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것까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종국 재판 중에 무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 325조의 규정이 있는데요.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판결이 무죄 판결이죠. 그래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를 325조 전단무죄라고 부르고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를 325조 후단무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 전단무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325조 전단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라는 것은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더라도 해석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323조 2항의 법률상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편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무죄 재판은 실체 재판이잖아요. 이와 같이 실체 심리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 기재에 의하여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무죄 판결이 아니라 328조 1항 4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25조 전단무죄와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을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수표가 적법한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되지 않은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 때에 해당돼서 328조 1항 4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328조 1항 4호의 예가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2011도 2631호 전화배치 판결을 통해서 325조 전단무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요지 보시면요.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해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해서 공소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는 325조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의해서 위헌 무효로 판정된 그런 법령을 적용한 사건은 325조 전단무죄에 해당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돼서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마찬가지로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를 되지 아니한 때에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법령이 폐지됐다고 해서 뒤에서 공부하는 바와 같이 326조 4호에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다. 처음부터 무효였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 법령을 적용해서 기소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유신헌법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의 4호가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학문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헌법에 비춰보더라도 위헌 무효라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정에 의해서 무효로 되면은 325조 전단 무죄 사유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긴급조치 유신헌법 긴급조치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마
공법 시간에도 여러 번 다루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와 같은 판결을 지나서 92년도에 선고된 9.1도 2825호 판결을 보시면요. 마찬가지죠.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해서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하고 범죄 후에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해당한다거나 즉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공소장이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해서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다. 즉 325조 전단 무죄 사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2020년에 선고된 2017도 8610호 판결을 보시면 죄명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역시 판결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23조 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24조 제5호 중 제20조 2항 가운데 11조 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고 결정을 했고요. 위 법률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는 그 시간이 지나도록 법률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지요.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요. 근데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23조 1호는 집시법 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24조 5호는 20조 2항 제1항과 결합해서 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 11조 3호는 집시법 23조 1호 또는 집시법 24조 5호와 결합해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위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7조 3항 본문에 따라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하여 역시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입니다. 계속 같은 취지의 판시가 내려진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나마 제 325조 전단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범죄 증명이 없어서 무죄가 선고되는 325조 후단 무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25조 후단에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의 부존재가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범죄 사실의 존부에 관해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관이 확신을 얻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안에는 아래 판결을 읽고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변론 요지서 작성 방법을 검토해보자 이렇게 달아놨는데요. 이 부분은 변호사 시험 형사법 기록형에서 다시 다루게 되는데요. 기록형 시험 중에 상당한 부분이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어떻게 변론 요지서를 작성할 것이냐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써놓은 것입니다. 대략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면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에는 변론 요지서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 중에서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들을 왜 증명력이 부족한지들을 써주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바로 공부했던 자백 배제 법칙이나 위법 수입 증거 배제 법칙 또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소개해 놓은 대법원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결도 역시 그와 같은 차원에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어떻게 배척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래는 이 판결 원문에서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와 같이 형사법 기록형 시험에서 325조 후단무죄의 경우 변론료에서 작성하는 요령에 참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그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증거 능력을 배척하게 되는지, 전문 증거가 왜 어떻게 전문 증거, 전문 법칙이 실제 사건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뭐라 그럴까요? 325 후단무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면서 아래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되겠죠. 형사재판에서는 비록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사사법의 수사권, 특히 공소권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엄격하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크게 325조 전담무죄와 후담무죄가 있고, 전담무죄에서는 특히 위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 무효로 판정된 법령을 적용한 경우, 적용해서 기소된 경우 325조 전담무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325조 후담무죄에서는 형사법 기록형에서 325조 전담무죄를 에 대해서 변론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정도로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는 전국재판 중에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죄 판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흔히 형식재판으로 소개되는 면소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3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서 면소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첫째, 확정 판결이 있는 때. 둘째, 사면이 있는 때. 이때 사면은 일반 사면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네 번째,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앞서 325조 전담무죄 공부하면서 잠깐 등장을 했었죠. 종국재판을 실제재판과 형식재판으로 분류할 경우 면소 판결은 보통 형식재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면소 판결은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과 같은 형식재판과 달리 실체재판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지된 공소시효를 다시 진행시키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그 판결이나 결정이 선고된 다음에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지만 면소 판결은 그렇지 않죠. 또 고소인 등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데요.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기각 관할의 경우가 아니라 공소기각 관할 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죄는 실체 판결인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무죄와 같이 실체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데, 면소의 판결도 그와 같다. 즉 실체 판결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심사위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면소를 선고할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1에서는 관할 위반이나 공소기각과 다른 점,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에서는 무죄 판결이라는 실제 판결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이와 같이 면소 판결이 실체 판결의 성격도 일부 있고, 실체 판결에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형식재판과 다른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 견해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나 관할 위반 판결과 달리, 즉 실체 판결, 유죄 무죄 판결과 마찬가지로 기판력을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합니다. 면소 판결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는 실체재판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형식재판이다 라는 견해도 있고, 일부는 형식재판이요, 일부는 실체재판이다 라는 이분설 등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는 이유는 원래 앞서 본 바와 같이 면소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판력을 인정하는 것은 견해가 일치하는데요. 그리고 면소 판결함에 있어서 실체 심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면소 판결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서 상소할 수 있느냐. 네. 형식 재판에 대해서는 보통 원칙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가 없는데요. 상소 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체 재판에 대해서 면소 판결에 대해서도 그러냐, 이런 부분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결론은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형식 재판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고요. 면소 판결의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죄를 구하는 상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나중에 상소에서 내리게 됩니다. 상소에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326조 앞에서 살펴본 면소 판결의 사유가 제한적이냐 예시적인 것이냐에 관해서도 면소 판결의 본질론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나오는 84년에 선고된 8사도 1106 판결은 그 면소 판결에 대해서 기판력이 인정되는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검사의 상고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가 됐는데요. 피고인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83년 5월 10일 날,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83년 5월 10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서 8월 23일 날 확정이 됐는데요. 그 폭력행위인 야간상해 범죄 사실과 이번에 기소된 82년 8월 17일,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범행인 거죠. 83년 5월 11일 날 선고돼서 확정된 그 판결 전에 있었던 야간 폭행 공소 사실이 모두 피고인의 폭력 습격의 반로로 인정된다 해서 확정 판결받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와 이 사건 폭력행위인 공소 사실이 상습 폭력행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 사실에도 미친다고 해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1호에 의해서 살피건대 위와 같은 상습성 인정이 수긍이 되고 확정 판결의 기판력 저촉도 마찬가지다. 즉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벌어진 포괄일죄 범행에 대해서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판결 이번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다고 법원이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 판결이라는 건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면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 무죄라는 실체 판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면소 판결로 그치는 것이지, 나는 면소 판결 받을 게 아니라 무죄 판결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2항에서 보는 것처럼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체 판결을 구하기 위한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역시 판시의 내용입니다. 면소 판결의 본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판결이 되겠죠. 면소 판결의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면소 판결에 대해서 실체 판결을 구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시가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면소 판결 사유에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면요. 면소 판결 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4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확정 판결이 있을 때입니다. 금방 대법원 판결에서 본 것처럼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기소가 되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확정 판결에는 유무죄의 확정 판결뿐만 아니라 면소 확정 판결에도 기판력이 있고요. 또 뒤에서 배울 약식 명령과 직결 심판에 대해서도 확정 판결의 효력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확정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행위에 대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역시 확정 판결이 있을 때 해당한다는 것을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면소 판결 사유는 사면이 있을 때죠. 이 경우에는 특별 사면은 해당하지 않고 일반 사면만이 해당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선고된 99도 2983호 판결을 보시면 일반 사면이 있을 때에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지, 형이 선고된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특별 사면은 여기에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2012년에 선고된 2012도 1269호 판결을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 44조 1항 음주운전이죠. 그 당시 법령에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음주했던 전과가 포함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또는 비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면과 관련해서 사면 얘기는 여기서는 사면도 나오죠. 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효되었거나 사면법에 의해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전과도 역시 그 2회 이상 전과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사면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위반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사면에 관해서 중요한 판례를 같이 강의 안에 소개해 놓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면소 판결 사유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입니다. 저희가 지난 학기에 공소시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라는 것은 공소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떤 사실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느냐, 공소시효의 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지요. 한편 249조 2항에서는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까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면소 판결 사유가 되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면소 판결 사유로서는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후 법령이 개폐되면 면소 판결을 해야 되고, 범죄 전에 형이 폐지되면 무죄 판결을 해야 되겠죠. 해당 법령이 없는 거니까요. 다만 여기서 형의 폐지는 면소 사유가 되는 형의 폐지는 법령상 명문으로 벌칙이 폐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에 규정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전법과 후법의 저촉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법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폐지 전에 법령이 폐지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그대로 벌칙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 규정이 새로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 후 법령 개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형법 총론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형의 법령 폐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됐던 판례들이 몇 가지 있죠. 먼저 2003도 2770호 판결을 보면요.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형법 1조 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의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해서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와 같은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 행위를 현재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판시를 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아마 형법 총론 시간에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요. 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처벌하던 내용이 나중에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법률 이념의 변경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시를 했던 사안이고, 이는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던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법령의 개폐에 해당하는지를 판시한 그 내용을 보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3.1에 보시면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돼서 형이 폐지됐을 때 해당한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론도 유의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86년에 86도 사의 판결에 보시면 새로운 고시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운전자 준수한 고시를 개정 고시하면서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를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해서 삭제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던 구고시를 폐지하였으므로 결국 운전자의 부당요금 징수 행위는,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 요금이 5,000원이 나왔는데 10,000원을 받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데요. 일반적인 법리는 이항에서 보는 바와 같고요. 이 사건에서 와 같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규제 방법의 변경 등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령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무죄가 나왔지만 판시 내용에 보면 법령의 개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판결과 대비해서 보시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로 면소 판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는 면소 판결과 더불어서 면소 판결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형식 재판으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할 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은 면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관할 위반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는 3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토지 관할에 관해서는 특칙을 두어서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에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 피고인이 이 관할 위반됐다고 신청해야만 관할 위반을 할 수 있는 관할 위반 판결을 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은 피고인의 관할 위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의 모두 진술 전이 아니라 인정신문과 모두 절차가 진행이 된 다음에 재판장이 쟁점 정리 시의 진술을 들어가기 전을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공판기일의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관할 위반 판결에 대해서 99년에 선고된 구구도 4398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폭처법 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공소 사실에 대하여 원주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단독판사가 심판했다는 거죠. 항소심 사건을 1심 단독판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보는 합의부가 항소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에 대해서 심판을 했죠. 그런데 감금치상죄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그 관할 법원이 합의부 사건이라는 겁니다. 단독판사의 사건이 아니라 합의부이고, 그에 따라서 합의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또는 춘천지방법원 고등재판부에서 항소심 재판권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단독판사가 실체에 들어가서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그 실체 판결을 한 것은 소송법상의 소송 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 모두 판결을 파기하고 원주지원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사물관할에 대해서 관할 위반 판결이 선고된 예를 들어 놓은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관할 위반의 재판이고요. 관할 위반 판결에서는
특히 토지 관할에 관해서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관할 위반 판결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신청은 재판장의 쟁점 정리 시의 진술 이전에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 시간을 도과해버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형식재판의 두 번째로서 공소기각의 재판을 보시면요.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소기각의 재판이라고 해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종국재판 중에서는 다 판결인데 공소기각 결정이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은 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소기각 판결 사유는 327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1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판권이 없는 때, 2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 경우가 제일 많죠.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행 의사가 표시된 경우 등등등 여러 경우가 여기 있겠습니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3호에서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호에서는 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호에서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서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이거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다가 나중에 취소된 경우이기 때문에 2호와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6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법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처벌받는 그런 규정을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를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교통사고인 것이죠. 그래서 단서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됐는데 심리를 해봤더니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서 합의가 되거나, 그렇죠? 처벌불허 의사표시가 있거나 공제조합이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처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처벌할 수가 없게 돼서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고 본문에 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공소 제기는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주의 의무 위반, 즉 중앙선 침범한 사실이 없고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3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327조 2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공부하시면서 같이 잘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특법을 공부하면서 같이 음미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공소기각 재판의 두 번째 유형으로서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습니다. 공소기각의 결정은 328조에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검사가 공소를 취소했거나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재판할 수 없는 때, 관할 위반 등으로 해서 이송하고 더 이상 재판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앞서 본 것처럼 325조 전담무죄 공부할 때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때, 대표적인 경우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을 예로 판례를 들어서 설명한 바가 있죠. 또 한 가지 공소기각의 결정에서 유의할 점은 즉시항고가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공소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공소기각 판결을 하고 어떠한 경우에 공소기각 결정을 하느냐? 그 경우는 공소기각 변론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공소기각 결정 사유로 입법화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판결을 통해서 328조 1항 4호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렇죠?
죄가 될 만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부정수표 단속법의 예를 들었는데, 또 다른 특별법의 예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판시한 사항이 2014년도에 판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부분이 구성요건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328조 1항 4호의 공소기각 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안이 이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네요. 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 2항에 보시면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무슨 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 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해서 실체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328조 1항 4호와 325조 전담무죄를 구별하는 기준은 역시 실체적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된다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325조 전담무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판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유죄 판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유죄 판결 이외에 종국 재판인 무죄 판결, 면소 판결, 또 관할 위반, 공소기관의 재판까지 아울러서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부분들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특히 공소기각 판결에서 327조 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는 사실 이번 강의에서 다룬 것보다 더 많은 범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해당 부분에 강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언급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이번 강의 안에는 망라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강의의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든지 또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재판의 확정과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